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 저는 전기전자공학과의 곽대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 세미나 과목 이수를 앞두고 동문 강좌를 제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졸업을 목적으로 삼아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강좌를 만드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 동문 강좌의 취지대로 학우 및 동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선뜻 제작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학인으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려는 정보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아서,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들을 담아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보다는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강의 주제는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과 전망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드렸다시피 저는 전기전자공학과 소속의 4학년 학생이고요. 강의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신상, 고향이라든지 나이 그런 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변리사라는 주제와 제 소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고려사이버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웬 주제넘게 미국 변리사냐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니 네가 미국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왜 변리사 자격 한국에 많이 취득해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한국의 고수익자라고도 또 많이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 변리사일까요? 네, 저는 현재 10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학생분들 중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몇이 계실진 잘 모르겠지만 다수가 한국에 계실 것이고, 그래도 저보다는 미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미국 변리사라는 그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장단점이라든지 또 과연 비전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수집했고 또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근데 미국 교포가 한국에 있는 사이버 대학을 다닐까요? 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살면서 삶의 그 방향성이나 미래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그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알게 된 것이 이 변리사 자격증과 또 하는 업무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다른 많은 자격증들이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한국에 있는 자격증보단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더 취득이 많이 쉽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직장이 그 IT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경력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 미국 변리사 자격 시험은 최소한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IT에 몇 년간 이제 종사를 했지만 저는 문과 출신의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공계 학사학위를 한번
취득을 해볼까 하고 이제 알아보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도 등록을 해봤지만 영어의 벽을 넘기가 좀 너무 힘들고 시간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한국의 사이버 대학에서 공학사학에도 취득할 수 있는 과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그중 하나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변리사 시험을 보지도 못했고 응시 접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망설였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경험을 좀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고 좀 시험 후기 형태로 좀 강좌를 했어야 좀 더 유익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 망설였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격증을 좀 따기 위해서 알아봤던 여러 가지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께 강좌를 소개해도 뭐 어차피 공부는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냥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미래를 위한 고민들을 하실 거고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 고려사이버대학이라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제 강의가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조만간 아니면 뭐 얼마 뒤에는 저희 전기전자공학과 혹은 창의공학부 내에 학과들을 졸업하시고 공학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본인들의 분야에 어떤 뭐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학사학위가 필요하셨던 분들이 현재 저희 학과,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힘들고 돈 벌고 직장 다니는 가운데 어렵게 학사학위를 따시고 또 무엇보다도 값진 그런 인생의 기회들인데 미국에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많이 이제 먼 나라긴 합니다. 뭐 주변에 지인이나 뭐 친척들이 계시다면 뭐 한두 번씩 왔다 갔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뭐 어디 갈 일이 있을까? 뭐 거기서 어떻게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30살이 넘어서 미국을 왔는데 뭐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저는 저 혼자 그냥 와서 운이 좋아서 직장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하면은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또 이 가족 이민 형태로 올 기회가 오지 않고선 사실 굉장히 정착하기가 어렵고 또 생각보다 쉽게 와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저의 예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한번 인생에서 도전해볼 나라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미국 변리사 자격증은 그 다른 미국 공인회계사나 뭐 변호사 같은 시험과 다르게 이 자격 취득 후 반드시 미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또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변리사 자격증만 따고 한국 돌아가서 어떻게 써먹어 봐야지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일단 미국이란 나라를 떠나면 자격 자체가 박탈되고요.
그래서 이 단순히 자격증 취득도 취득이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 뭐 영어를 좀 해서 미국서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행여나라도 계신다면 한번 공학사 취득과 함께 이 변리사 자격 시험을 준비해서 한번 좀 나은 삶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총 뭐 항목은 6가지인데 마지막 결론은 빼고 한 5가지 정도의 이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좌의 목적. 여기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의공학부에 소속으로 있다 이제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과연 진로에 대한 어떤 길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고요. 또 변리사란 무엇인가. 뭐 공대를 나오고 공학사 학위가 있고 해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 많이 있습니다. 변리사 분들이. 그만큼 이제 일거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미국 변리사, 한국 변리사의 어떤 비교, 그리고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변리사 현황과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리사 업무들 중에 이제 많이 뉴스에서 이슈화 됐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무슨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직업적 전망이죠. 이 자격증을 따고 밥 벌어먹을 직장이 없고 다녀야 될 회사가 없다면 뭐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자격증인데,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그 법적 권리에 대한 소송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치상의 어떤 현황과 그리고 전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변리사 응시 자격과 시험 방식, 시험 관련한 얘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면 물론 이제 좋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인가? 또 무슨 장애가 있느냐? 또 단점은 뭔가? 이런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강좌는 준비했지만 또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또 단점도 있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름만 듣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로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결론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좋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항목은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강좌의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변리사 자격증은 반드시 이공계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학교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학위는 취득하기 어렵죠. 나름 여러분들은 이 학사학위 취득만 가지고도 남들이 응시하기 어려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수의 분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고려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계시지만 어쨌든 대학 졸업자 다수가 과연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직업 선택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체감하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 여기서 보게 되는 한국 관련 뉴스들을 보면 이 대졸자 다수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시험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또 소위 말해 헬조선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학사학위 취득의 활용과 그리고 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이 일단 첫 번째 강좌의 목적이고요. 자, 이 두 번째로 이제 변리사란 무엇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전적 의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상담 또는 새로운 권리 취득이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공업 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이 제정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다, 또 직업 경진대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우승을 하고 있는 기능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 이후에 산업화된 이후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기술들을 발명했던 사람들, 출원했던 사람들이 이 권리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가 또 다양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권리 분쟁도 확대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이 변리사 제도가 생긴 거고요. 또 한 가지 변리사법 제2조에 보면 또 이 사전적이면 좀 비슷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리사는 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변리사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변리사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국 변리사도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시험하는 방식, 시험 자격 정도만 차이가 있지 하는 일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리사의 업무를 세분화시키자면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심판의 심결에 대해 여기서 심결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민형사상의 판결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심결에 대해 특허 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어떤 상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 명의 변경, 실시권, 사용권 설정을 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등,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기술 집약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무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는 한국에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못지않게 고수익을 얻는 직업군 중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변리사를 기준으로 변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한국 변리사와 미국 변리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변리사란 말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이 영문 표기상의 호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변리사는 공식적으로 패턴트 어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톤이라는 뜻은 미국서 변호사라는 명사로 쓰이는 말인데, 특히 번역을 하자면 특허 변호사로 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주 업무인 민형사 소송을 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에 변리사의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변리사의 업무에 변호사의 업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변호사는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변리사는 변호사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으로 이제 미국 변리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변리사라는 명칭은 패턴트 에이전트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고요. 한국의 변리사 업무만큼 일을 더 하려면 사실상 특허 변호사라는 패턴트 어토니, 한국에서 변리사라고 불리는 패턴트 어토니라는 자격을 따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변호사를 따고 변리사를 따야지 특허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뒷장에서 이제 좀 표를 가지고 제가 분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한국 변호사는 등록을 하려면 한국 변호사가 등록을 한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미국 변호사는 패턴트 에이전트 시험을 꼭 봐야지 특허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한 일을 하고 싶으면 사실상 변리사 시험인 패턴트 에이전트 시험을 꼭 봐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오늘 미국 변리사 시험이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이 강좌도 패턴트 에이전트를 따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네, 이번엔 한국 변리사와 미국 변리사의 직업적 위상입니다. 소위 말해 한국 변리사는 이공계 사법시험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고 합격 후 자격 취득 후에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고연봉 전문직입니다. 뭐 그렇다고 미국 변리사가 뭐 저연봉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히 패턴트 어토니, 특허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미국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따로 패턴트 에이전트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다 상위 개념인 패턴트 어토니, 그러니까 특허 법률 사무소의 사무 직원으로 취직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드시 패턴트 에이전트가 필요한 직장들이 분명히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 미국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허 출원 대리 업무는 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허 변호사 없이요. 하지만 소송에 관련한 것들, 보통 변호사들이 할 만한 그런 특허 관련 소송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말로 강황하게 설명을 한 걸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변리사, 미국 변리사, 그리고 미국 특허 변호사, 그리고 일반 미국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표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 변호사는 왜 빠져 있냐 하면 어차피 한국 변호사가 한국 변리사의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표상에서 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 미국 변리사 그리고 미국 특허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허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미국 변리사는 특허청 출원 대리라는 고유의 업무는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 변호사 업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한 심판 대리, 심결 취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고 특허 소송 대리 그리고 기타 민형사 소송까지 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변호사과 변리사 자격을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한국 변리사는 이 특허 소송 대리, 또 민형사 소송 대리는 일반 변호사 업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심결 취소 소송이나 특허 심판원 심판 대리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게요. 예, 이것은 한국 변리사라는 죄송합니다. 한국 변호사라는 업무 범위라고 했을 때 한국 변리사는 이 변호사 업무 안에 들어오겠죠. 반면에 미국의 특허 변호사입니다. US 패턴트라고 할게요. 미국의 특허 변호사의 범위 안에 변호사가 있고 변리사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업무 안에 변호사와 죄송합니다. 특허 변호사 업무 안에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국은 반대로 일반 변호사의 업무 안에 특허 변리사의 업무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뺐지만, 간략하게 한국 변리사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공계 사법시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법 관련 시험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차례 보고 있고요. 1차와 2차로 시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총 4과목을 보는데 산업재산권,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이렇게 총 4가지 시험을 보고요. 2차 시험은 3과목의 필수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1과목입니다. 그래서 3과목 필수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셋 다 법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이공계 관련한 과목들이 19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사실상 대학을 물론 학력 기준은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실 분이 있다면 자기들 전공에 맞는 그 선택 과목을 하나 고르겠죠.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도 볼 수가 있어서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기계설계, 금속재료, 연력학,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자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등등 약제학, 화공학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고요. 제가 이 미국 변리사 시험을 보는 한국 변리사 시험을 짧게나마 말씀드린 이유는 왜 공학사 자격으로 한정을 짓는지 미국 변리사 시험을 볼 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변리사도 사실상 특허법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이 전공 시험을 별도로 보지를 않고 대학 졸업한 것만으로 이 전공 시험을 대체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전공 시험을 생략을 하고 특허법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 교재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뒷장에 좀 더 상세하게 미국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리사 업무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죠. 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었는데요. 이 소송은 전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제가 오늘 강좌대로 미국의 변리사에 대한 소개다 보니까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만 압축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이폰을 2007년에 출시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대신에 삼성은 그 시기에 옴니아라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 독자적인 길을 갔지만 결국 삼성이 애플한테 참패를 당했고 결국 애플과 비슷한 갤럭시 S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S의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애플의 아이폰과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세간의 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애플은 결국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과 일부 기능들을 도용했다는 그런 특허침해 사유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복잡한 형태로 그 상호 간의 공방전, 뭐 루머들, 뭐 비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결국엔 그 삼성의 내부 이메일이 노출되면서 이 삼성 직원들 간에 아이폰을 좀 따라서 가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1차 특허는 애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에 삼성이 재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길게 이어지다가 2016년에 삼성의 승리로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일부 판결은 애플 승소로 1차 판결을 유지하는 형태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상호 간의 어떤 많은 비용 지출과 뭐 그런 것들을 봤지만 이 예로 비춰봤을 때 좀 더 복잡하고 기술이 나아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경우 이 다양한 소송의 사례들이 집약이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이 변리사나 특허 변호사들의 업무의 전문성은 좀 더 증대되고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체감한 그 FTA의 느낌은 미국에서는 사실 느낄 게 별로 없지만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체결된 이후에 어떤 한국에서의 그 모습들이 많은 부분이 쉽게 미국화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상품 진열대 물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 물건들, 공산품들이 많이 한국에 진출해 있고요.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어떤 무역 관세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마치 미국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많은 미국 전문 자격증들이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고요. 뭐 반대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뭐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 변리사 취득의 전망이라고 봤을 때 이 통상교육 증가로 인해서 지적 재산권 시장도 역시 확대될 것이고요. 또 뭐 한국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소니나 샤프에 많이 밀렸는데 현재는 그 회사들은 거의 망해다시피 했고 삼성과 LG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이 뭐 핸드폰과 TV 가전을 중심으로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미국 시장에 제대로 먹히게 하기 위해선 적절한 그 기술 실용진한 특허 등록, 뭐 기술 특허 등록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인적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내 특허 출원 없이 미국에 직접 먼저 출원하는 경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에서 인정받은 제품이 역으로 한국에 나중에 인정을 받아도 늦지 않았다. 그런 전망이 있고요. 또 지금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또 이런 기술 집약 업체가 중국이 또 많은 기술들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 기술들은 중국이 앞서는 것도 있는데 중국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집약 업체와 또 한국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집약 업체들이 또 미국 시장 확보를 위해서 또 어떤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특허권이나 상표 등록권을 가지고 시장 확보 전쟁을 벌일 건 확실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어떤 수요도 늘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 도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출처를 따온 도표고요. 한국 기업이 최근에 그 해외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딱 보시면
건수가 미국 내 2015년 자료입니다. 33,499건. 그리고 뭐 중국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유럽, 그다음 일본 이런 식으로. 간단히 단적으로 보시다시피 미국 내 어떤 특허 출원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미국 내 1976년부터 2015년까지의 어떤 실용 특허 등록 건수입니다. 뭐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좀 더 많아진다는 추세죠. 뭐 물론 과거에 뭐 1800년대 어떤 과학자는 이제 인류가 써야 될 기술은 지금 다 발명됐다라는 그런 실언도 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기술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의 저작권의 등록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보시다시피 2015년까지의 자료인데 가장 뭐 많았던 건 2014년, 15년입니다. 2015년은 약간 주춤을 하긴 했지만 역대 특허 출원 건수 2위를 해당할 정도로 많은 특허 출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수치상의 자료가 아니고 이 미국 변리사라는 그 자격증의 특성상 미국 내에서 살아야 될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슬픈 얘기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4,802명을 조사했는데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은 해외 이민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 어떤 엘리트층은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선호 사상이 있고, 또 다수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자식들이 영어를 잘하길 다 바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는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영어권 국가고요. 그 중에 캐나다, 호주에 이어서 미국은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캐나다, 호주에 비해서는 좀 안전상의 이유, 뭐 인종차별상의 이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뭐 절대적으로 미국 이민 선호하는 경향은 아니고요. 그래도 3위 정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 선호, 자녀 교육 문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캐나다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1세대 이민자들을 접촉해 본 적이 있는데 다수의 이민자분들은 당장의 생계 문제나 어떤 언어 문제로 인해서 좀 직업의 레벨이 낮은 직업군에 종사를 합니다. 1차 산업 위주의 노동력을 요하는 직업들이라든지 뭐 단순 서비스업, 청소업 이런 곳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다면 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최소한 책상에 앉아서 서류는 보는 그래도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이민한 1세대 이민자들은 이 일종의 변리사 취득은 하나의 도전 과제고 또 나은 미래를 위한 어떤 보장된 그런 삶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당 경쟁이라고 그러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자격증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다 보면 그 자격증이 어렵게 공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미국 특허 변호사는 이 특허 변리사 변호사 포함해서 12만 명밖에 없습니다. 특허 업무를 할 수 있는. 앞서 보셨다시피 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 대비해서 변리사나 특허 변호사 인구가 그렇게 따라주질 못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인력 시장에는 수요가 계속 있고요. 공급은 그에 따라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 편이고 아직도 그래도 변리사 직종은 취업에 희망이 좀 있다. 미국 내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그런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응시 자격 및 시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리사 시험은 반드시 이공계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 전공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 졸업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당신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그런 기준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언급된 전공들을 가지고 전공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하나하나씩 전공을 하나 읊어주자면 첫 번째 바이올로지는 생물학, 양리학, 약학이죠. 그리고 전기화학공학 이런 전공이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렉트로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공이 있고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이고요. 그리고 물리학 그리고 공학물리학이라는 또 전공도 있네요. 식물학 그리고 섬유공학, 섬유기술이죠. 그리고 일반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항공공학, 그리고 지질공학, 전자공학이랑 전자기술인데 뭐 우리는 이제 어쨌든 전기기술도 같이 전기공학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그리컬처 엔지니어링 농공학이죠. 그리고 산업공학, 그리고 식품기술, 죄송합니다. 의생명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그리고 해양기술, 그리고 화공학, 그리고 광산공학, 그리고 미생물학, 토목공학, 원자력공학, 그리고 미생물학, 컴퓨터공학, 석유공학, 유기공학, 유기화학, 전기공학 이런 형태로 이공계 학사 학위의 어떤 전공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같은 이과 중에서도 뭐 수학 전공 이런 건 빠졌네요. 화학하고 물리학 정도만 추가된 형태로. 그리고 뭐 제가 이 강좌를 진행한 거는 이제 공학사 취득을 하신 분들이 어떤 진로 선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학사가 없는 경우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자세하게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릴게요. 과학 또는 공학 관련 32학점을 대학에서 취득을 했다. 이 전공 수업, 다른 과 전공 중에 제가 본인들이 32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는 증명을 하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와 32학점 취득한 증명을 하게 되면 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2학점의 거의 대부분은 물리와 화학 쪽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 강의의 취지와 좀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학사 학위가 무엇인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공학 학사 학위 두 가지 필요 조건인데 하나는 학사 학위는 이미 취득을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안에서 시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국에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뭐 가령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셨다면 미국에 5년 단위로 계속 주거를 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이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령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을 미국에서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고요. 또 비슷한 비자 중에 하나가 취업 연수생 비자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연수를 받고 연수비를 받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업 연수생 비자가 있고요. 또 그 비자는 아니지만 또 워크퍼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주재원들 있죠. 여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파견을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비자가 L비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동반 가족들은 미국에서 합법적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게 일종의 노동허가 워크퍼밋이라고 하는데 그 워크퍼밋을 소지한 분들도 응시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죠. 공학사학이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공학사학이 그리고 미국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러니까 반반씩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거 뭐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뭐 나는 미국 합법적으로 일하는데 넌 못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뭐 비중상으로 봤을 때 거의 8, 70%의 비중을 갖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자가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떻게 하면 취업비자 받을까, 그거 자체가 상당히 고민인 거죠. 미국에 친인척이나 뭐 지인이 있다면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연고가 미국에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강좌를 도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무런 연고가 미국에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긴 했지만 미국에 유학생 비자로 와서 취업 비자를 발급해 쓰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 뒤로 계속 합법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살다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사실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혼자라면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근데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연세가 제법 있으신 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고 또 자녀분들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할 수가 없고요. 미국 내 회사라든지 그런 데 꼭 취직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좋은 직장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유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지만 가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왜냐? 저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뭐 강좌의 주요 내용과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했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적으로 안내나 뭐 말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여쭤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다시 이제 본 얘기로 넘어가서 이 미국 별사 시험의 시험 방식과 시험 유형 같은 것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시험 방식인데요. 보통 CBT라고 불리는. 그래서 총 10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시험을 채점하는 문제는 90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70% 이상, 70점을 이상 맞춰야 합격인데, 100문제가 나오지만 채점하는 건 90문제고, 그 중에 63문제를 맞춰야, 63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인원수를 제한하는 시험은 물론 아니고 70점 이상 맞춘 사람 무조건 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균 한 50% 합격률, 요새는 한 50%를 밑돌더라고요. 47%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 방식의 시험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프로메트릭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접수를 하고 그 프로메트릭이라는 시험 기관들, 센터들이 이 미국 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학교에도 부설돼 있고 그런 일종의 컴퓨터실 같이 돼 있는 어떤 그 시험 컴퓨터 베이스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미국에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어느 장소에서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게 문제량이 굉장히 많고 또 문제가 물론 이제 오지선다형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 길이나 이 답안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0문제를 한 번에 풀기는 어렵고 처음 3시간 동안 50문제를 푼 후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나머지 50문제를 또 3시간 동안 푸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시험 과목이 뭐냐. 사실 특허법이라는 그 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인데,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 MPEP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라는. 그래서 이 법률 책이죠, 일종의 매뉴얼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그러니까 원 소스는 있지만 문제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같은 법안에 대해서도 말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 유형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랜덤 형태로 추려서 그에 이제 그때그때 문제가 뭐 시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 유형인데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는, 시험 테스트 할 수 있는 CD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 좌측에 있는 그림은, 시험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뭔 문제냐 하면은, 어떤 프로퍼티가 이제 거절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MPEP와 관련된 특허법, 규칙 및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게 어떤 거냐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총 ABCDE까지 있는 문항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고 우측에 있는 게 뭐냐면 MPP의 매뉴얼을 바로 보면서 사실상 오픈북이죠. 정말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쉽게 보실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후기 같은 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시험을 목표로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느낌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볼 만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독해력만 좋다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법안을 한국의 어떤 그런 문제들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그걸 암기해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MPP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치를 할 수 있고 이 챕터별로 찾아다니면서 이 예시들을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법안들을 읽고서. 이런 형태로 어찌 보면 영어가 너무 편하고 쉬우신 분들은 너무 식은죽 먹기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은 많다는 거 그리고 시간 제한이 꽤 된다는 거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실무와 상관없는 암기량을 뽑는 한국의 시험과는 어떻게 보면 실무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의 근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업무를 실제 하시는 분들의 현실에 맞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번 단락은 고려해야 될 문제들. 제가 이제 앞서서 쭉 말한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만 쭉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이민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걸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앞서서 자격증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사실 핑크빛이죠. 그렇지만 한번 내가 이 시험을 한번 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들인데요. 자, 같은 자격증을 놓고 봤을 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전문 직종의 위상 차이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같은 이름의 자격증을 가진 어떤 다른 별개의 한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위상 차이는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소위 사자라는 직업이 대우를 많이 받죠.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변리사 이런 분들이 많은 연봉과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대출도 쉽게 받고 어쨌든 좋은 위치 어쨌든 자격증 하나가 주는 어떤 권한과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능력만 된다면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된다면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시험 취득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이 보장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굉장히 어렵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그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의 자격증은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무한 경쟁이라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진입 난이도가 한국의 같은 이름의 자격증에 비해 상당히 낮고요. 대신 의사는 좀 어렵습니다. 의사는 한국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의학대학원이죠. 미국 내에서는 몇 수씩 하고 뭐 거의 페인 무슨 고시 페인처럼 그런 현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쉽습니다. 대신에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한국보다 더 잘 버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부동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 그걸 박탈당해서가 아니고 갖고 있지만 변호사의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공부는 잘해서 변호사를 땄지만 그게 그 업무 자체 본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딴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증들은 갖고 있지만 인적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능력만 된다면 자격증은 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분들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뭐 국제 변호사다 뭐 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FTA 체결 이후로는 뭐 외국 법률 자문사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한국보다 따기가 쉬웠기 때문에 열풍이 불었지만 이제는 그 자격증들도 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들 이 자격증들도 너무나 많이 발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별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미국에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그분들이 미국에 살 기회가 없어서 그냥 한국 왔던 것이지 미국에서 남아있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었다면 잘 사셨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해야 되는 1세대로서의 해결 과제들과도 결부가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 6, 70년대에 이민을 오셨던 1세대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평생 직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세탁소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차 산업 위주의 직업들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죠. 언어적 문제,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 내에 퍼져 있는 반이민 풍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회가 있고 도전을 해본다면 분명히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에 온 이민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1세대 이후에 자식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민이 단절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민 1세대들의 분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 저 또한 그렇게 온 이민 1세대입니다. 그렇게 온 1세대들, 과거 6, 70년대 이민자들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영어도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1세대니까 당연히 힘든 일을 해야지 뭐 그런 물론 이제 여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나은 삶을 꿈꾸는 그런 1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 전문직 종사의 기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계속 말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더라도 이 미국 내
실컷 출원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변호사 자격을 따야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리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사실 분들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서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 변리사 자격증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격이 상실돼 버리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민 문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어 구사 능력. 앞서 문제 유형을 보셨지만 당장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독해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단어도 많이 아셔야겠고, 또 이 직독직해가 가능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하지만 이 한국의 이공계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취직이 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영어 공부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굳이 외국에 나가 산다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시고, 제가 아주 기본적인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는 하시겠죠, 물론. 근데 저도 이제 이 30이 넘어서 미국에 온 1세대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 기회로 이 관련 실전 영어 수업들을 몇 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남고 심심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하시나 하고 쭉 봤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뭐 전공용 영어 수업이긴 했지만, 저희 창의공학부 학생들은 거의 한두 분 정도 영어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면 그렇게 영어 수업이나 공부에 목을 매시는 경우는 못 봤고요. 예. 그래서 독해 능력 부분만 된다면 시험은 보시겠지만, 또 실제 업무를 위해서, 또 회사 취업을 하려면 면접을 보셔야 되죠. 그러면 영어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독해뿐만 아니고 듣기, 또 말하기까지 전부 갖추는 그런 또 영어 능력이 또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참 많죠.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이유, 영어 문제, 그리고 뭐 시험 자체의 어떤 독해력, 그런 것들. 하지만 도전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한 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 때려치고 그냥 공부에만 해서 이거를 받으면 인생의 앞이 확 열린다. 그럴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 하시던 일 하면서 한번 꿈을 꿔볼 만한 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 그리고 저도 아직 시험을 보지 못했지만 저도 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면 그 학위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 건데, 이것도 전부 제가 하던 일을 버리거나 끝내지 않고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혹은 주말에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또 도전을 하는 기회와 함께 이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따면 미국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분들이 미국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거는 어떤 이 강의와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뭐 한국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한 10년 전만 해도 기러기 가족들의 아빠들이 한국에서 고독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에게 영어권 국가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갈망하고 있고, 또 그런 비극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1세대 어떤 본인들이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가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본다면 오히려 기러기 가족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의 인생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리사 자격증을 만약에 받으시고 합법적인 취업이 되는 상태라면 이 특허펌에 취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펌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특허 변호사들이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변리사 자격도 봐야 되고 변호사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변호사 시험을 하면 또 로스쿨을 다녀야 되고요. 근데 그 로스쿨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변리사를 가지고 특허펌에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회사에서 또 지원을 해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로스쿨 비용, 시험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변리사 자격을 따서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원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한편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뭐,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얼만큼 시도를 해보느냐, 저지르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을 따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올라야 감을 따는데 감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감나무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운이 좋으면 그건 정말 운에 의존한 삶이죠. 근데 그 감은 영영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학학사 및 취득을 위해서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셨을 텐데요. 단순히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술자에서 좀 더 실무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직 종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여나 뭐 허황되고 황당한 강의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미국 같은 데 나가서 살 생각도 한번 안 해봤다. 뭐 저런 데 가서 뭐 하나. 그러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괜히 폐만 끼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행여나라도 한번 자신의 미래를 한국이 아닌 좀 더 무대를 넓혀서 해외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꿈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저도 아직은 도전 중입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측 아래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